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교회 행정학의 두 번째로 교회 행정과 관리 기술의 적용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행정의 정의를 한번 발표해보면 현대 과학화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과학이 발전되므로 거기에 현대에 와서 행정적인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의 현재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정치학이라 일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정치 속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은연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은 정치를 전제로 하는 교회 의사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기도 하며 수행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비드 메이어는 행정을 직능을 결정하며 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 방침을 공식화하여 이를 진행하며 권위를 임하며 책임자 관리자를 선정하여서 직원을 훈련하고 이를 위한 모든 유효한 조직과 조직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의 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H.B. 트래커는 행정의 집단적 진행이라는 책에서 행정은 해중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체들의 유기적 관계를 수립해서 의무를 분배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개혁과 정의를 비교하면 메이어는 행정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트래커는 정의는 초점을 해중의 행정에서 총체적인 참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의 정의란 뭐라 한다면 지금 현재 과학화 시대, 현재 사회에서는 이 복잡하고 다변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 절실히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행정인과 행정 형태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정학을 대신하고 있는데 교회 정치가 법의 적용과 해석과 규결을 가르칠 뿐이지 인간과 인간의 교제에 관한 문제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정은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에서 법이 있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를 도구로 삼고 있죠. 난간에 부딪혔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능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은 법과 제도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과 제도는 이 행위의 목표 달성은 규제 이상일 수도 없습니다. 법과 제도 아래서 사람이 바뀔 때 그 상황과 결정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행정학 용교의 편의상 목사를 교회의 행정의 수반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행정 수반으로서는 목사는 교회의 모든 직원을 교회의 행정의 기능적 분담자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인으로서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인은 사실에 있어서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분석상으로서는 최소한의 소비자로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두려는 근본 원칙 아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특수한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특수한 사회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인을 분석할 때 회개의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배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생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신적 기관인 교회 안에 자기를 예속시키고 그리스도의 양된 그들을 치고 육성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과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성도들에게 목자로서는
그 목자가 양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거기에 잘 육성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들을 잘 이끄는 것이 교회의 행정기관의 수반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생리와 행정 형태를 한번 보면 한 교파의 성격이나 개인형의 전통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생리를 조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결코 구태를 답습하여도 좋다는 허용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고 제도나 법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가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능률과 비약은 제도의 비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불합리한 인간관계의 수정에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원리와 기능입니다. 조직의 원리와 기능. 자, 조직의 원리와 기능. 이 조직이란 관리를 위한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직과 관리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효과적인 관리 기능을 위하여서 이상적인 관리 체계 형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관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수시로 그 구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개선하는 동태를 끊임없이 최고 이상향을 지향하는 행위 또는 생활도 조직화의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학 또는 경영학에 있어서 조직 행정은 인사행정과 재무행정과 더불어 3대 주축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조직행정과 두 번째로 인사행정과 세 번째로 재무행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조직의 정의를 보게 되면 조직이란 강의 또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협의체를 이룬 형태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루이스 알렌은 조직이란 생물의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인체가 무수한 종류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치밀한 조직을 이루고 있죠. 이와 같이 볼 때 협의에 있어서는 조직이란 복수의 인간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하병렬의 질서관계를 그 지위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일체적인 협정체를 위하여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와 같이 인간의 상호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서관계를 세우고 있죠. 그리고 협동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조직이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은 인간 조직이란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한 목적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업무 조직으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조직의 원리는 어떠한 조직이 주어져 있는 일 또는 공동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적인 조직이냐 문제를 과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인식되는 조직에 관한 근본 이론과 원리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중요성은 목적 수행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두 사람이 그 이상의 집단에 있어서 그 규모가 클수록 조직 없이 없는 행동에 비하여 조직화한 행동의 성과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리 규명에 있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근본 요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첫째,
일의 성질에 따라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자원의 체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 자원의 적절한 사용이 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의 형태는 규모의 대소에 따라서 단일 편성으로부터 복잡하고 대규모의 조직 편성이 있을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째로 조직에는 최고 관리층 또는 지도 지휘자로부터 최하 잡무직공에 이르기까지 지휘, 통제, 감독, 개통이 수립되고 한 사람의 책임자 또는 장애에 대해 두 사람의 이상의 회원 또는 직원을 가진 군대와 같은 개선체제를 갖춘 것이 상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조직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한 명의 책임자에게 몇 명의 책임자 또는 다수인으로서 간부 또는 만료 조직의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개선 조직과 만료 조직에도 독립된 보조기관, 속해의 필요에 따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직이란 한편으로서는 순수한 과정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과정을 창설하고 이행하는 인간 행동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착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결정해야 할 문제점들을 열거를 하고 있죠. 그 열거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원의 조정과 지배를 위한 조직상에 필요한 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인원들의 조정과 지배를 위한 조직상에 필요한 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먼저 열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 능력의 기구와 최대의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최대의 능력의 기구와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화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최소의 노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소요 조건만으로 완수하기 위한 조직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로 인원과 사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리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따라서 조직이란 한편으로는 순수한 과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창설하고 이행하는 인간 행동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체는 인간의 결합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조직체가 가지고 목표하는 관계와 이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창설하여 넓은 인간과의 관계는 이중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의 원리입니다.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는 조직상으로 최고 원리로서 조정, 하함, 권위, 상호 봉사 또는 상호 부조, 실무, 규정의 네 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란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인간 간의 노력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시작되고 공동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의 통일이 구현되도록 집단과 노력이 질서 있게 배열되고 통합 정리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는 조정의 근거이라고 말하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반하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개통화하는 기초 그리고 최고 조정의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법칙 개념은 복종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권한과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로 구분하고 있죠. 사이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정된 특수 분야에 대한 확신, 개별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인증, 감독자의 무기로서의 제재, 법규에 적용하는 합법성 등으로 분석적인 개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호 봉사란 조직의 원리가 조정에 있다면 조정과 집단적 노력의 배열에 대한 조정으로 상호 이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하여 상호
부조하고 상호 봉사하도록 책임과 의무의 관계를 상호 간에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규정이란 목적과 담당한 일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그 목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담당해야 할 직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정의 원리라면 두 번째는 계단적 통제 형태의 원리입니다. 자, 계단적 통제 형태의 원리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계층이라는 말은 계단 또는 사다리라고 표현을 하죠. 층층의 계층을 이루는 계를 표시하는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위계의 등급을 이루고 있는 피라미드 형식의 계단적 통제 형태, 즉 계통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계단적 통제 형태의 하이라키라니 이런 것은 기능의 차이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권한과 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의한 구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능상의 차이가 아닌 권한과 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직무를 몇 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는 통제체제의 수립을 의미한다면 이와 같은 하이라이키는 교회, 군대, 일반 행정기관, 산업기관 등 대규모의 조직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 정도의 조직에는 흔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운이는 스케일라 프로세스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사이먼 교수는 계통체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째서 행정조직에 있어서 피라미드형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개인의 행동의 조정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협조의 기구로서 개인의 신경작용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 세 번째로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효과적인 전폭 지배가 요구되는 까닭에 계통을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은이는 하이라이크라는 용어 대신에 스켈라 프리시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는 스켈라라는 말은 사닥다리라는 뜻으로서 계단의 등급 또는 층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직에 있어서 의무 정도를 말하고 서로 다른 기능에 따라서 의무가 아니라 권위와 정도로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있어서 책임에 따르는 의무의 정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계층의 연세라고 부르고 조직의 형태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계통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은이는 어떠한 소규모 조직에 있어서도 두세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어서는 상위자와 하위자가 있고 이것이 계층 원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층의 과정이 다음과 같은 세 개 항목으로 분석하고 있죠. 첫째는 지도권 또는 통솔력, 두 번째는 책임 이행 또는 고난의 임, 세 번째는 직능 구정 또는 직무의 결정. 이 세 항목은 계층 간의 각기 그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도권 또는 통솔권, 리더십이라고 하죠. 지휘하고 조직하는 기능이죠. 조직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진로 방향을 규정하는 결정 등을 기능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조직 안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지휘와 조정을 담당하고 계층화한 조직을 통하여서 방침의 결정 등과 의사결정을 행하는 직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이와 같은 리더십은 두 가지로 불가결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죠. 하나는 상부층의 조정 권리에 대한 관계이죠. 자, 계통체계 관하에서 가정에 있어서 임하고 직무를 결정하고 직능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는 조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최고권자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 권위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계층에 따라 리더십은 한계가 계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각각 그 지위의 등급에 따라서 리더십의 한계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서 중대하다는 게요. 이러한 성장을 조직에 대해 정통적 인사를 하고 원리를 실제 면에 적용하고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성질은 조직자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내포하고 있고 정신적인 지도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책임 이양 또는 권한 이양. 자, 이것은 상부의 권위로서 특정한 책임사항, 분단 수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 이양이란 권위의 과정이고 리더십에 필요한 결과라서 조직에 나타난 상위자의 권위에 있어서 특정한 책임사항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하위자는 책임 이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 이양에는 그 이양에 대한 책임과 업무에 대한 책임이 이중적으로 상위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자는 다만 이임을 한 상위자에 대한 책임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양이란 직무에 대한 이양이고 특정된 책임사항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양에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만이 부과되고 권한이 없다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으로 책임과 권한의 대등 원칙에 입각하여서 이양된 책임사항에 대한 권한의 임도 의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능의 규정 또는 직무의 결정입니다. 자, 이것은 직무의 내용과 목적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죠. 각 계층의 직무 담당자는 자기가 해야 할 특정된 과업과 목적, 책임 한계 및 직무랑 그리고 전체 계통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열관 조정의 원칙과 계통화의 원칙이고 다시 계통적의 원칙은 지도권, 리더십, 책임 이양, 직능의 규정을 불가능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능 원리 또는 직능주의 세 번째로입니다. 조직의 3대 원리는 기능 원리, 직능주의라고 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고 가업의 전문화에 따르는 분업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제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능과 의무의 종류 간에 인식되는 차이를 명확히 여러 기능의 분야를 체계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근대에 있어서는 장군과 유관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대중고로 구별하는 것은 계지 또는 계제 원리에 있어서 직무의 등급을 계통제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병, 포병, 공병, 통신병으로 종병의 구분을 하는 것처럼 기능에 있어서 직능의 구분을 체계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편적인 원칙을 내재하는 기능은 목적을 결정하는 기능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과 이미 정해진 절차상의 규칙에 따라 적용 또는 해석을 내리는 기능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고찰한 바에 의해서 조직 내지 조직체의 구조적 원리는 첫째로 조정 원리를 적용해야 하고 둘째로는 계층 원리 또는 계통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 셋째는 기능 원리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적 능률을 목적으로 하는 계통적 조직은 피라미드형의 구조, 분업제, 분담 가업의 전문화, 통제 범위의 한정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들 수도 있죠. 기능 원리는 직무의 능력을 구별하여 직능의 분화, 전문화로서 기술적 능률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층 또는 궤제 원리와 비례 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시에 특히 조정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언어나 단어 등 부분들이 상당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그 원리가 무엇인지 행정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직 형태의 분류와 그 능률이죠.
조직 형태의 분류와 그 능률에서는 첫째는 개선 조직과 그 다음에 망뇨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선 조직이라는, 개선이란 말은 직선 또는 선, 즉 영어 라인을 표현하는 말이죠. 망뇨 또는 참모된 영어로 스태프란 말과 더불어 군대 조직에 발생하는 사용된 군대 용어입니다. 상하, 서열, 지휘계통, 감독계통을 개선이라는 부르고 조직을 개선 조직이라고 통칭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선식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 조직은 지휘 및 명령 계통이 직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개선 조직에 있어서는 중간 책임자를 들고 부장이 그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에 따라 그를 부하인 수하인 중간 책임자 이하의 하부층도 연쇄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마비되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계통이 단일화하고 있는 까닭에 각자의 임무와 책임과 한계가 명백하여지고 강렬한 통찰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휘계통이 용이하고 소규모의 조직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뇨조직에는 데이비스는 말하기를 망뇨조직은 업무의 대규모화, 발생하는 관리 기능의 과정을 경감 또는 졸여가는 특수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 개선의 제1차적으로 기능체계에 있어서 진화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작업 단계 이상에 발생하는 관리 기술의 문제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뇨 조직은 전반적인 계획, 지휘 통제, 조직에 대하여서 지식적 요구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선 기능이 집행적, 실질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망뇨 기능은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서 조언, 공고, 협의, 상의, 정보 제공,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촉진적 조력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망뇨 조직은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 기능의 확대와 업무와 복잡에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개선의 권한을 볼 때는 가치 있는 착상과 촉진을 제외하는 능력과 또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체의 구조적 원리는 행정조직과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가학적, 능률적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적절히 행정조직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조직과 망뇨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조기관의 속해조직이죠. 보조기관이나 속해나 현존한 조직을 위해서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직형은 그 종류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상술한 직선제 개선 조직과 참모식 망뇨 조직 및 보직위한 조직 위에 기능형, 회의, 체형, 개선 및 기능형, 개선 및 망뇨형, 관리자 없는 정립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형 조직이나 망뇨 또는 전문적인 건에 상황의 효과를 거둘수록 조직화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양호한 조직이란 조직 내의 각 개인의 공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조하게끔 구조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정신 상태와 조직의 근본 요소 간의 적절한 자발적 협조와 기능적 관계가 성장되도록 권한과 책임의 분담이 있어서 타당성과 한입성을 가지는 그러한 동시에 상호간의 이익관계의 조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합과 분리의 원칙에 분별되고 재정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분리의 원칙을 살린 조직체들이 필요하는 것이죠. 또한 중앙집권과 분권의 원칙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 장악과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부문별 자주성을 인정하고 권한을 이행하는 가치의 원칙을 살려야 할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기능과 관리 기술입니다.
교회 기술과 관리의 기능. 첫 번째로 관리론과 교회 행정학입니다. 자, 교회 행정학이 있어서 하나의 기관으로 또는 인간 공동 생활체로 존재하는 인식 밑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활동 중에 관리 과정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열거가 됩니다. 첫째는 교육적 활동입니다. 교재의 선택, 교사 임명, 성도의 분류, 학급 및 계층의 분류와 진원의 양성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 및 행정적 활동, 원입, 그러니까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겠죠. 신자의 보호 육성, 신자의 과정 관계 보호와 관리, 구역회 조직과 활동, 구역 직원 또는 각종 부서, 위원회 지도과 감독, 각종 가업의 계획과 통제 등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 활동이에요. 교회 예산의 편성,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체적 조건의 추구, 수입 증가의 계획과 지출의 통제 계획. 세 번째는 회계 활동입니다. 헌금과 정확한 계산, 개인별 구자의 설치, 월별, 종목별, 개인별 통계, 수지와 균형과 정확한 기장. 다섯 번째로 상업적 활동, 교회 기구의 구매, 소모품의 구입, 각종 시설과 수리비용의 업자 절충, 보유 재산 등이 방매 또는 교환 등. 여섯 번째는 안전활동, 교회 재정 및 비품의 보관, 보호, 방법보험의 가입, 화재 예방 행위, 유급지에 대한 대책 및 안전보장서 활동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론과 교회 행정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 활동입니다. 냉난방 기술들의 시설, 그 밖에 각종 확장, 시설 등의 조정 악기, 영상기, 수도, 하초 유지를 위한 온실 관리 등등. 이에 분석한 교회 활동은 모두 예배와 직결되고 있고 교회 활동의 전반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관리의 정의입니다. 관리란 행정학에 있어서는 행정을 목적에서 분리한 독립된 기술로서 파악하는 경위에 그 기술 과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관리 평가 기준은 능률의 원리에 두고 있죠.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인력과 물자와 최소한 소모로서 부과된 임무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한 이러한 복잡한 관리 시대의 인간들을 수용하고 관계하며 육성하고 교회에 부과된 사업을 되도록 많은 신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얻어서 수용하는 나가는 데 있어 인적, 재정적, 사업적 관리의 문제가 점점 복잡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 습득은 생활처로서 교회의 행정수반인 목사에게서 있어서 불가결한 요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프렌치는 관리를 정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리란 조직체에 부과된 사업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계획하고 의도하는 데 대한 책임으로서 이 책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계획대로 수행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설정하고 또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조직체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지도, 통합, 감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관리의 기능은 당연히 복수의 관리자에 의해서 분담할 필요가 생기고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리 또는 전반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직능별로 구별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부문 관리가 생기죠. 위에서 궤관한 바에 의하면 관리란 인간의 집단 활동을 그 존재의 목적에서 분리하여서 하나의 기술적 과정으로 파악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리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죠. 자, 관리 기본의 기능입니다. 관리는 기술 과정으로서 인간과 물질 및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서 부여된 업무 또는 정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과정이라고 인식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 간에는 그 입각한 입장과 태도에 따라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죠. 첫 번째로 애플레이는
타인의 노력을 통하여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관리이므로 적어도 두 가지 책임, 즉 계획과 통제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고찰함으로써 관리의 기본적 기능을 계획과 통제로 대별을 하였습니다. 이 애플레이가 말했죠. 테레이는 관리의 기본적 기능을 계획, 조직, 실천, 통제 네 기능으로 구별하고 있죠. 계획과 조직을 집행적 기능이라 하고 실천과 통제를 집행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뉴만은 관리의 기능이란 계획하고 자원을 수집, 조달하고 전체적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작용이라고 하여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알렌은 레버 브로더스 컴퍼니에 의하며 수립된 전형적인 관리의 기능에 대해 관념은 계획, 조직, 인사, 행정, 조직, 통제의 기능이나 AMI에 의하여 분석된 관리의 기능은 계획, 조직, 발동, 조정 및 통제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미 극동 공군이 채용하고 있는 감독자 훈련 계획은 관리의 기능을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의 5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구분법은 지금까지 있어서 가장 빈틈없는 분류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있어서는 관리의 기본적 기능을 일반적인 통제의 5기능, 계획, 조직, 명령, 조정 및 통제로서 고찰하기로 합니다. 첫째, 계획이란 건 뭐라 한다면 계획해야 할 일을 광범위하게 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해서 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실행한 방법과 방침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테레는 계획이란 욕망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목적 활동의 모든 심중 구상과 공식화의 방법을 실제상에 선정하고 확정하여 구현하는 방침을 수립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란 간단한 표현을 한다면 행동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계획보다 더 조직적인 준비 태세와 정확한 견적하에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용이하게 또는 경제적보다 훌륭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행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밀레트는 계획에 따라 개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란 일종의 기술과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모든 인간 생활의 양식에서 찾아볼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행정적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행정상에 공헌한다고 말하고 있죠. 조직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적어도 목적, 또한 결정, 방침의 선정, 그것을 실천하고 옮기기 위한 각종의 방법과 절차의 결정. 자, 현재의 상태의 조사, 연구 및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관리의 한 기능이고 행정과정의 하나로서 모든 행정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각적 견지에서 개개의 업무나 계획 및 일정 계획도 조응하고 관리의 제일적인 기능으로 고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트는 특히 계획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로 첫 번째로 목표와 결정, 두 번째로 방침의 선정, 세 번째로는 방법과 절차의 결정, 네 번째로는 현황 실태의 조사 및 사정으로 요약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죠. 목표의 결정은 계획의 과정은 무엇보다 요구되는 목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책의 결정과 둘째로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셋째로는 계획의 설계가 필요하며 행정적 활동을 이야기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첫 단계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계획은 목표의 결정이 제1차적 요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의 선정에서는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된 목표하에 어떠한 방침을 수립하느냐 또는 수다한 방침 중에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계획에 성공하느냐를 좌우하는 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할 목적과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건축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방침의 선정에 따라
상당한 면모를 달리하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침의 선정은 계획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2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행정과 절차의 결정입니다. 계획 수립의 제3단계는 방법과 절차의 결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목표에 따른 목적이 결정되고 방침이 선정되면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방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현황 실태 조사 및 사정입니다.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먼저 현황 실태의 조사 연구와 정확한 측정, 그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알렌의 계획 수립의 요소적 단계로 다음과 같은 일곱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 또는 준비, 두 번째는 목표의 결정, 세 번째는 정책 또는 방침의 수립, 네 번째는 순서 또는 프로그램, 다섯 번째는 예정 명세표 또는 방법의 결정, 여섯 번째는 절차 순위의 규정, 일곱 번째는 예산의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계획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자, 조직이란 권위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정식 구조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직무를 한정된 목적에 응하도록 재분배하고 규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 목적 또는 정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 상하, 관계, 종족 또는 행적 관계, 지휘의 기능 등을 질서적으로 규정하여서 하나의 협동체를 이루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를 조립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기본적 기능의 제1단계를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면 제2단계는 조직화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알렌은 조직화의 요소 다음과 같은 세 항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업무의 집단화의 인증입니다. 여기서 인증이란 그 직무에 참여하는 일반 구성원의 신분을 명확히 인정하여서 단체에 있어서의 동료들로서 동일시하는 인증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의 결정과 책임 및 고난의 이양입니다. 세 번째는 종족 및 행적 관계의 독립 이상의 세 가지는 조직화의 보편적인 요소로서 업무의 집단화의 인증은 그것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업무와의 결부와 개개 구성원의 귀속성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의 경종과 책임과 권한의 이양은 각 구성원의 행동을 규칙 방향으로 질서 체계를 수립한 것이고 종적 및 행적 관계를 확립은 질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한 동시에 인적 장치로서 또한 업무 수행의 기관으로서 강력한 통일성과 진제로서의 하나의 협동체를 이루도록 내부 질서를 구조하는 작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명령 또는 지휘입니다. 관리인의 기능에서 제3단계는 명령 또는 지휘를 들 수가 있죠. 지휘라고 부르는 경우는 보다 광범위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명령과 지시로서 구체하여 관리 책임으로서 업무 지행을 지도하고 일정한 방향으로서 인도하는 봉사적 업무입니다. 자, 방침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낸다는 것은 그 부하로 하여금 그 방침에 복종하게 하고 의사결정에 순응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죠. 또한 긍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은 정적으로 명령 계통을 확립하고 행적으로는 연락 계통을 확립하여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상부 관리의 방침과 의사결정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상부 관리층의 방침과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으로서 명령과 지시 또는 지휘의 형성을 통하여서 직무 수행에 반영되고 실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조정입니다. 조정. 조직에 있어서 조정은 공동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통일을 제례한다고 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려한 것이고 관리 기능으로서의 조정을 직무 수행상 여러 부분과 인과관계를 상호 연관시켜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조정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단 행위에 있어서 각 성원이
협동 작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록 노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알렌의 조정의 요소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열거하고 있죠. 첫째는 균형 관계의 유지, 두 번째는 시간 배열, 세 번째는 통합성, 통일성의 유지입니다. 균형이란 상호 간의 평행성을 이루는 것이죠. 개성과 망뇨 간의 균형, 적절한 망뇨 기능의 조력적 공급 개선, 기능의 효율적인 발행을 확보하도록 상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 배열이란 각기 다른 스케줄을 참작해서 절차와 활동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상대방의 노력을 증가하도록 결부시킴으로써 쌍방이 교체하에 있어서도 간단 없이 시간을 완전 유용 배정하고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시간 배열은 계단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정의 요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통합성의 유지 또는 통합하라는 것이죠. 목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익관계가 다르고 담당 업무가 다른 다양한 한계를 일체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입니다. 조정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분업한 다양한 관계를 통합한 노력은 가장 곤란한 업무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제입니다. 자, 통제는 관리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제3요소는 통제이고 이것이 없이는 관리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제란 계획에 입각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적 수단을 적용하고 또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통제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죠. 두 번째는 다양한 노력이 적절한 조정으로 내부 관계에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리 요소가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주요한 기능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죠. 알렌은 통제 요소 다음과 같은 항목을 열거했습니다. 표준의 실행, 관리자의 설정한 표준이 도달하도록 관리를 발동하고 목표한 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준의 설정이란 목표의 방침과 예정표 절차 및 예산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의 실행과 업무의 측량과 결과의 해명과 교정의 행위 중에서 업무의 측량은 두 번째로 책무의 표준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작업량을 측정함으로써 금년과 태만을 판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년과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근면입니다. 근면과 태만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의 해명입니다. 작업의 결과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또한 표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고 부분적인 면과 전체적인 면을 구명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정적 행위입니다. 계획이나 방침에 어긋난 취업 또는 결합, 가호 등 유무를 검토하여 그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준에 일치하도록 교정하고 그 시정책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의 기본적 기능을 약술하였는데 알렌은 명령의 요소에 대신하여 동기 또는 자극을 부여하는 행위 즉 모티베이팅을 관리 기능으로 요소를 들고 있죠. 동기 또는 자극을 부여하는 행위 등 발동은 첫 번째로 선정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는 참여, 네 번째는 감정 또는 평가, 다섯 번째는 협의, 여섯 번째는 지도 감독, 일곱 번째는 훈련, 여덟 번째는 보상, 아홉 번째는 지휘, 열 번째는 해임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가 제2장 교회 행정과 관리의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3장의 청지기 직분과 재무행정론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